맹호체 앞마당은 아침부터 왁자지껄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으하하하하. 내 똑똑히 보았지. 그마인 쥐새끼가 시퍼런 검간을 쳐들고 우리 소자를 치려할 때 내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폭발한 거 아니겠느냐. 평상 위에 앉은 맹대호 체주는 닭다리를 뜯으며 산적 식구들에게 어젯밤의 무용담을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우리 맹씨 가문에 300년간 내려오던 전설의 비약. 그 이름하여 광전사 비약. 그걸 씹어 삼키니 내 뼈마디가 우두둑 굵어지면서 도끼에서 빛이 나더라 이 말이다. 내가 단 한 번 도끼를 붕 돌리니 그 잘난 살수놈들 검간이 썩은 나뭇가지처럼 바스락 쪼개지며 하늘로 날아갔다. 오, 체주님 만세. 광전사 비약 만세. 산적들이 술사발을 부딪히며 환호성을 질렀다. 마루 끝에 앉아 떡을 씻고 있던 당소소가 어이가 없다는 듯 양갈래 머리를 찰랑이며 명훈에게 속삭였다. 도사 오라버니, 저 털보 아저씨 완전 거짓말쟁이 아니야? 단문 비록에도 광전사 비약 같은 건 나온 적도 없는데. 그리고 쇠도끼를 돌렸는데 왜 칼 단면이 나뭇가지 깎은 것처럼 정교하게 잘려있어? 아이고, 우리 당 소저가 아직 세상 돌아가는 융통성을 모르시네. 명훈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반달 눈웃음을 지었다. 원래 무림에서 살아남으려면 약간의 과장이 필요한 법입니다. 채주 형님이 저렇게 기세를 펴야 인근 쥐새끼들이 무서워서 맹호체 영역을 넘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곁에서 창천검의 검집을 닫고 있던 남궁녀는 묵묵히 명훈의 헐렁한 도포 자락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구나. 천하제일의 무공을 가지고도 온갖 허풍을 산적 두목에게 양보하시다니.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명훈이 가르쳐준 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름표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진실만을 쫓기로 다짐했으니까. 왁자지껄하던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초승달이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산채 후원의 작은 별채. 명훈은 방 안에 촛불 한 자루를 켜두고 낡은 집신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바깥에서 거칠지만 극도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멈춰섰다. 들어오십시오. 채주 형님, 문 안 잠갔습니다. 명훈이 고개도 들지 않고 툭 던졌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낮에 평상 위에서 광전사 무용담을 떠들던 맹대호였다. 술에 취해 붉어졌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하고 진중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몸고집을 꺾고 돌바닥에 꿇어앉았다. 형님, 아이고 바닥찬데 왜 이러십니까? 명훈이 호들갑을 떨며 일어서려 했지만 맹대호는 이 말을 돌바닥에 꾹 누른 채 유지부동이었다. 도사님, 낮에는 도사님께서 시키신 대로 아래 것들 앞에서 허풍을 떨었으나 내 어찌 하늘을 속이겠습니까? 맹대호의 굵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독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 내 똑똑히 보았소이다. 감로탑 위에서 흩뿌려지던 그 태산 같던 살기와 살수놈들의 도검을 단 3초 만에 꺾어버린 신검을 말입니다. 그는 상체를 일으키며 붉어진 눈으로 명운을 올려다보았다. 이 바보 같은 산적 두목이 비록 무식할지언정 누가 우리 산채 300명 식구의 목숨을 비치게 해주었는지는 압니다. 도사님께서 남궁소저와 세상의 눈을 피해 뜻을 숨기고자 하시는 이유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으나 이 맹대호 평생 그 빚을 잊지 않겠소이다. 명훈은 수선하던 집신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 뺀질거리는 웃음이 부드럽게 지워졌다. 채주 형님, 형님은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도 동료를 패지 않았고 제 동행을 지키기 위해 등짝에 칼을 맞았습니다. 그 의로움이 산채를 살린 겁니다. 명훈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그저 무당산의 게으른 도사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맹체주께서 비약을 드시고 적들을 다 쓸어버린 것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혈연맹 놈들이 제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내 도끼를 걸고 무덤에 갈 때까지
입을 닫겠소이다. 맹대호는 품속에서 두꺼운 흑철로 재련된 패두 하나를 꺼내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다. 그 중앙에는 호랑이 얼굴과 함께 농림이라는 두 글자가 붉게 응각되어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72채 농림 산채 중 최고 수뇌부들만이 고묘하는 농림, 대장패, 이유이다. 이 패를 지니고 계시면 중원 72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최고의 예우를 받을 것이며 우리 산적들이 가진 천하의 정보망과 새끼의 눈과 귀를 마음껏 부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맹대호가 비장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사님께서 걷고자 하시는 그 험난한 유람길에 우리 도적, 우리의 거친 귀와 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우는 흑철패를 내려다보았다. 중원의 밑바닥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농림의 정모망, 현령맹의 지하 암투를 추적하고 남은 칠성복마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손발이었다. 고맙게 쓰겠습니다, 형님. 명운이 패를 받아 품에 넣으며 다시 눈꼬리를 휘게 접었다. 대신 다음번에 만나면 맹호채 특제 홍서육 한 접시 거하게 대접하셔야 합니다. 으하하. 10마리라도 잡아서 대접하겠소이다. 다음날 아침 맹호채 앞마당에서 떠날 채비를 마친 세 사람에게 산적들이 나와 앞다퉈 보따리를 쥐어주었다. 육포와 말린 산나물 그리고 당소소를 위한 꿀과자까지 가득했다.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남궁녀는 말 위에 올라타 맹대호에게 폭권을 취했다. 체주, 가문으로 돌아가면 이번 철건문 연합군의 횡포와 송전로 살해 사건의 진상을 무림맹에 명랑백백히 알리겠습니다. 더 이상 농림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맙소이다. 남궁소저.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빌겠소. 말발굽이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남궁연이 앞장서고 당소소가 작은 조랑말에서 신나게 과자를 씹으며 따라갔다. 그 뒤에서 보찜을 메고 또다시 엉거주춤 쫓아오는 명운. 아이고, 같이 가요. 오늘 안에 낙양성 입성하려면 제 다리가 부러집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소란스럽고 볼품없는 도사였지만 그의 헐렁한 품속에서는 천하 전보망을 움직일 농림 대장패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두 번째 거대 진액이 흐르는 천년고도 낙양섬을 향하고 있었다. 매무채를 뒤로하고 낙양섬을 향해 북상하는 길. 하남의 산세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암괴석이 얼기설킨 가파른 비탈길로 이어졌다. 앞서 조랑말을 몰며 꿀과자를 오물거리던 당소소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궁 언니,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 말굽비 잡은 손이 엄청 떨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저. 산바람이 조금 차서 그렇습니다. 남궁년이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하지만 그녀의 맑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어젯밤 혈형 암살대 조정의 단검에 찔린 왼쪽 허벅지 상처가 문제였다. 겉으로는 맹호채에 금착약을 발라 피가 멎은 듯했으나 마인의 무기에 배어있던 미세한 음독기가 남아 내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발굽이 산길의 돌부리를 차고 미끄러지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단전까지 치솟았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남궁련의 중심이 완벽하게 무너졌다. 힘을 잃은 그녀의 몸이 안장 옆으로 헛돌며 가파른 비탈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언니. 당소소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뛰어내리려던 찰나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던 헐렁한 도포자락이 한 줄기 바람처럼 미끄러져 들어왔다. 바닥에 떨어져 뼈가 부러질 뻔한 남궁련의 몸을 받아낸 것은 명운의 넓고 단단한 팔이었다. 아이고 소저, 말 위에서 낮잠을 주무시면 어쩝니까? 명운이 특유의 높은 톤으로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눈매는 남궁련의 허벅지를 감싼 붕대 위로 새어나오는 검붉은 핏자국을 날카롭게 스캔하고 있었다. 남궁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명운의 팔을 밀어내려 했다. 내려주십시오.
무인이 이깟 사소한 부상에 타인의 손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걷겠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발을 디디려 했으나 찢어진 허벅지 근육은 힘을 잃고 후들거렸다. 남궁세가의 소가주로서 자존심이 상한 그녀의 고운 눈가에 절망적인 수치심이 서렸다. 그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보던 명운이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그가 남궁면의 앞에 등을 보이고 쪼그려 앉았다. 에피십시오, 도사님. 자존심도 몸뚱이가 멀쩡할 때나 부리는 겁니다. 빳빳한 대나무도 태풍이 오면 잠시 고개를 숙여야 안 부러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가벼운 농담 대신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하고 차분한 음성이 떨어졌다. 남궁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두 팔을 뻗어 명운의 목을 감싸 안았다. 명운이 남궁년의 오금 밑으로 손을 넣어 가볍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명운의 넓은 등짝에 가슴이 밀착되는 순간 남궁년은 미세하게 탄성을 흘렸다. 보기에는 마르고 엉성해 보이던 도사의 등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닿은 그의 등짝은 거친 산맥의 바위처럼 탄탄하고 단단했다. 그 듬직한 등에 엎혀있자 험준한 비탈길의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보법은 완벽하고 부드러웠다. 와, 도사 오라버니 힘세네. 남궁 언니 칼까지 차서 꽤 무거울 텐데. 당소소가 옆에서 조랑말 고삐를 끌며 박수를 쳤다. 에이, 우리 남궁 소적께서 밥을 세 모이만큼 드셔서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대신 제 허리뼈 펴주는 침이나 이따 놓아주십시오. 꼬마 아가씨. 명운이 다시 실실 웃으며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남궁년은 명운의 어깨에 턱을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기이한 일이었다. 분명 찢어질 듯 아프던 허벅지의 통증과 꼬여있던 단전의 내상이 명운의 등에 닿아있는 동안 봄눈 녹듯 부드럽게 가라앉고 있었다. 명운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몸 안에서 운용되는 맑은 자연경의 도기가 등 피부를 타고 남궁년의 기혈 속으로 아주 은밀하게 흘러들어 은독의 찌꺼기를 정화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하다. 평소 남궁세가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기대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본 적이 없었던 얼음공주 남궁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명운의 넓은 등에서 풍기는 청명한 차향기와 일정한 심장소리에 기대어 모든 긴장의 끈을 놓고 영원히 안기어 있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서늘하기만 했던 그녀의 심장이 처음으로 사춘기 소녀처럼 빠른 호흡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화끈거려 명운의 목을 감싼 팔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소저, 좀 편하십니까? 명운이 고개를 반쯤 돌려 물었다. 그의 곁에 그을린 뺨이 남궁년의 이마에 닿을 듯 가까웠다. 남궁년은 당황하여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도사님. 불편은요? 우리 낚시터에 널린 월척 잉어 짊어지는 것보다 편합니다. 제가 잉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예쁜 금잉어죠. 하남 제일 예쁜 금잉어. 실없는 농담에 남궁년의 입가에 풋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명운을 가벼운 뺀지리로 보지 않았다. 그 겉모습 뒤에 얼마나 넓고 깊은 바다가 숨겨져 있는지 알기에 그의 농담조차 다정함으로 다가왔다. 저녁 무렵 일행은 살령을 넘어 낙양 중심부의 고급 객잔 천양로에 자리를 잡았다. 당소소가 약초를 짓는 동안 명운이 남궁년의 다리에 단문 비전의 금착약을 발라주었다. 명운의 손길이 허벅지 상처 부위에 닿을 때마다 남궁년의 온몸이 찌릿하게 긴장하며 뺨이 붉게 물들었다. 자, 이제 며칠 쉬면 흉터 하나 없이 싹 나을 겁니다. 명운이 손을 털며 일어섰다. 남궁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명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 진심 어린 파문이 일고 있었다. 도사님. 또 왜 부르십니까? 무당산에서 처음 배웠을 때 제가 도사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참으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녀의 고백에 가까운 부드러운 목소리에 명운의 껄껄거리던 웃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명운은 잠시 맑은 눈으로 남궁년의 얼굴을 응시하더니 특유의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덧문 쪽으로 걸어갔다. 따뜻하긴요. 제가 또 여름에 태어나서 체온이 좀 높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맛있는 만두나 사주십시오. 명운이 능청스럽게 마루로 나가버리자 남궁년은 허벅지 상처 위에 덧댄 붕대를 소중히 어루만졌다.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녀의 세계에 어느덧 명운이라는 거대한 봄바람이 깊숙이 안착해 있었다. 마루로 나온 명운은 품속에서 맹대호가 준 농림 대장패를 꺼내 손가락으로 굴렸다. 낙양성, 천하제일의 상권과 정보가 모이는 곳. 그의 눈빛이 밤하늘을 북으로 가로질렀다. 천년 고도 낙양성에 번화가는 비무대회를 구경하러 몰려든 강호인들로 거대한 파도처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낙양 중심부의 고급 객잔, 천양루. 부드러운 침상에 앉은 남궁녀는 허벅지의 상처를 살피며 운기조식을 마쳤다. 명운의 따뜻한 도기가 깃든 덕분인지 마교의 음독 자국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남궁 언니, 이거 봐. 낙양성 꿀약과 엄청 달아. 당소소가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 객실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궁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다. 도사님께서는 어딜 가셨습니까, 소저? 몰라. 아침 일찍부터 배가 아파서 아침 먹으러 간다면서 혼자 쪼르르 나갔어. 또 어디 구석에서 땡땡이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남궁녀는 고개를 저었다. 겉보기엔 농땡이를 피우는 것 같아도 명운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무림의 안위를 뒤흔들 중대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마음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낙양성 뒷골목에 으슥한 빈민가, 썩은 생선 냄새와 쉰내가 진동하는 무너진 천막안, 기름때 모든 누더기 잠포를 입고 등에는 커다란 타구봉을 메고 있는 한 청년이 거대한 닭다리를 우지끈 씹고 있었다. 개방 구결 제자이자 낙양성 정보망의 핵심 책임자인 홍계였다. 그의 앞에는 천막 입구를 가로막고 선사나운 눈빛의 농림낙양 지부무인 넷이 흉흉하게 칼을 차고 서 있었다. 거지놈아, 하남 일대에서 우리 맹호체 형님들이 누명을 썼을 때 너희 개방놈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토벌대를 불렀다지? 농림무인이 도끼를 툭툭 치며 위협했다. 홍계는 이빨에 낀 고기심줄을 이쑤시개로 빼내며 낄낄 웃었다. 헤헤, 산장 양반들. 우리 거지들이 돈 받고 소문 파는 게 하루 이틀이요? 철거문에서 은화 50냥을 주길래 그냥 읊어준 것뿐이지. 뭐라? 이 거지놈이 오늘 뼈를 추려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농림무인들이 도끼를 쳐들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찰나였다. 아이고, 참으십시오, 형님들. 왜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칼부림입니까? 어색한 억양과 함께 낡은 도포를 입은 명운이 천막 틈새를 비집고 쏙 들어왔다. 농림무인들은 웬 촌뜨기 도사가 끼어들자 불같이 화를 냈다. 어디서 굴러먹던 무당파 파리놈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아이고, 무서워라. 맹배호 형님이 낙양지부 애들은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하시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명운이 실실 웃으며 품속에서 두꺼운 흑철패 하나를 툭 꺼내 천막 중앙에 낡은 탁자에 내던졌다. 붉은 호랑이 문양과 함께 깊게 새겨진 두 글자, 농림 72채 최고 수뇌부의 명령을 상징하는 대장패였다. 도끼를 들던 농림 무임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다. 대장패, 최고 사장님을 몰라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담배나 한 대씩 피우고 계십시오. 이 거지, 형님이랑 할 말이 좀 있어서. 농림 고수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밖으로 퇴장하자 닭다리를 씹던 홍계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혀졌다. 개방 구결 제자인
그의 정보력으로도 눈앞에 헐렁한 도사가 농림 대장패를 지닌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헤헤, 도사 양반. 꼴을 보아하니 평범한 도인은 아니신 모양인데 우리 개방이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명호는 탁자 앞에 털썩 주저앉아 호리병을 마셨다. 그리고는 평소의 촌극톤을 단숨에 지워버렸다. 서늘하고 묵직한 중저음이 천막 바닥을 긁었다. 낙양 사회비무대회 그 이면에 깔린 판을 다 풀어라. 홍기가 흠칫하며 꼬리를 뺐다. 비무대회야 남궁세가랑 모용세가가 기싸움하는 정파축제 아니오? 내가 아는 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운의 쥐끝이 탁자 바닥을 툭 쳤다. 두꺼운 참나무 탁자를 타고 흐른 미세한 태극의 진기가 홍계가 들고 있던 닭다리뼈를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고기 살점만 홍계의 손바닥 안에 허무하게 남았다. 홍계의 호흡이 멎었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내강을 투사해 뼈만 갈아버리는 하경 이상의 화후. 명운의 맑은 눈동자가 홍계의 기혈을 짓눌렀다. 너희 개방 잡노들이 현령맹의 은하를 받고 맹호체의 가짜 소문을 흘린 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천하 제일 정보망을 자처하면서 마인들이 이 낙양성치야 대시맥을 파먹고 있는 걸 묵인한다면 내가 너희 방장 늙으니 수염부터 다 뽑아버릴 것이다. 홍계는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눈앞의 도사는 개방의 수뇌부 구조와 지하의 비밀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즉시 껄렁한 태도를 버리고 엎드렸다. 형님 아니 도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불겠습니다. 홍기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번 사회비무 대회는 단순한 대결이 아닙니다. 모용세가의 소가주 모형공자가 배후에서 혈영맹과 손을 잡았습니다. 남궁세가를 삼키기 위함이냐? 그렇습니다. 남궁소저가 본가를 비운 사이 모용세가는 돈으로 남궁의 반개 장로들을 매수했습니다. 내일 열릴 비무대회에서 남궁소저에게 강제 혼약을 요구하고 비무에서 패배하게 만들어 남궁세가의 상권과 지배권을 완전히 합병할 계획입니다. 명운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단순히 비무에서 이긴다고 얼음공주가 순순히 혼약을 받아들일 리 없을 텐데. 그래서 모용세가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비무대회에 출전할 놈들에게 마교에 금지된 폭주약물을 먹이고 남궁소저가 쓸모기에 은밀한 사술기관을 쳐두었다고 합니다. 소저의 검을 부수고 페인으로 만들어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흉계지요. 명운이 가볍게 혀를 찼다. 비겁한 놈들. 칠선봉 마진의 두 번째 거점인 낙양지맥은 어찌 다루고 있느냐? 비무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바로 아래가 낙양지맥의 중심축입니다. 위에서 정파놈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그 부정하고 맹렬한 살기를 지하로 흡수해 보민결계를 강제로 타격하려는 계략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혈련맹은 남궁세가를 붕괴시켜 하남을 손에 넣음과 동시에 낙양의 두 번째 복마진까지 단숨에 깨트릴 완벽한 이중덫을 쳐둔 것이었다. 명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홍계야, 예영님, 내일부터 농림애들이랑 너희 거지들을 동원해 낙양성 무기 재련소 주변에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감시망을 깔아라. 무용세가 놈들이 쓰는 무기와 얀물의 출처를 전부 명부로 적어놔. 명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알아오겠습니다. 압도적인 무위와 농림 대장패로 낙양의 지하 정보망을 완벽히 장악한 명호는 천막을 나서며 다시 헐렁한 도포자락을 툭툭 털었다. 그의 얼굴에 순식간에 어리숙한 바보도사의 표정이 장착되었다. 객잔으로 돌아온 명호는 찐만두 봉지를 흔들며 방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소저,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낙양에서 제일 맛있는 왕만두 사왔습니다. 남궁녀는 창천검을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을 심각하게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도사님, 방금 가문에서 비둘기로 전서가 왔습니다. 모용세가가 비무대회를 앞두고 저에게 가문의 명운을 건 비무 혼약을
강제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났다. 명우는 만두를 하나 씹으며 천연덕스럽게 묻었다. 아이고, 그 콧대에 높은 모용공자놈이 우리 소주한테 반했나 봅니다. 어찌하실 겁니까? 남궁년이 서늘하게 일어서며 상천검을 고첨했다. 남궁의 검에 타협이란 없습니다. 비열한 흉계가 도사리고 있다 해도 정면으로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 당당한 얼음공주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명우는 만두 봉지를 당소소에게 건네고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소저. 그 비열한 판 제가 뒤에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테니까. 사회 비모대회 전야. 천년고도 낙양성은 내일 열릴 천하 무인들의 대축제 준비로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등불이 수놓은 번화가의 마룻바닥 아래 깊고 어두운 지하 수로에서는 아주 불길하고 이질적인 진동이 맥박 치듯 흘러다니고 있었다. 낙양성 남단 비무대회가 열릴 거대한 사회무투장 인근의 으슥한 골목길. 형님, 아니 도사님, 이쪽입니다. 개방의 홍기가 헐떡거리며 다가와 명운의 낡은 독보소매를 이끌었다. 그의 뒤에는 낮에 명운에게 굴복했던 농림 낙양지부 모인들이 주위를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명운은 호리병을 툭툭 치며 무투장 바깥의 두꺼운 청석 바닥을 집신시는 발끝으로 지그시 눌렀다. 일반 무인의 오감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오직 자연경에 다다른 이의 도기에만 반응하는 미세한 타금이었다. 낙양성 대지를 관통하는 두 번째 칠성복마진의 결계축이 거칠게 비틀리고 있는 소리였다. 과연 명운의 눈빛에서 낮의 가벼운 웃음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일 비무대회 위쪽에서 무인들이 칼부림을 하며 터뜨릴 살기와 피를 지하 수로에 쳐둔 마교의 흡혈 진식이 빨아들이도록 설계해 두었군. 무투장 바닥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음철 통로가 뚫려 있어. 홍계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일 비무대회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서 정파놈들이 자존심 싸움하느라 내공을 쏟아낼수록 밑에 갇힌 두 번째 보민의 나경은 마기에 오염되어 폭주하게 되겠지. 모용새가 놈들이 기를 쓰고 남궁새가를 끌어들여 대회를 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정파의 손으로 정파의 결계를 부수는 것. 명운이 덤덤히 서술하자 농민 무인들과 홍기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다. 한령맹의 수법은 이토록 잔혹하고 치밀했다. 홍계야. 예, 명운 형님. 내일 대회가 시작되면 너는 거지들과 산적들을 풀어 무투장, 지하수로 입구를 철저히 봉쇄해라. 쥐새끼들이 지하 진법의 재물을 더 실어 나르지 못하게 막는 게 너희 임무다. 맡겨만 주십시오. 낙양 거지들의 뼈를 갈아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지하의 판세를 완벽히 꿰뚫고 대비책을 마친 명우는 다시 헐렁한 걸음걸이로 밤거리를 걸어 객잔으로 돌아왔다. 천양로 뒤편에 정적에 쌓인 후원,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파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궁년이 혼자서 달빛 아래 삼천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부상에서 회복된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서늘하고 아름다웠으나 그 궤적에는 조급함과 극심한 압박감이 그대로 묻어나 정원의 돌탑을 무자비하게 쪼개버리고 있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베야 한다. 모용새가가 매일 어떤 사술과 괴물을 내세우더라도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버리지 못하면 남궁새가의 이름이 짓밟힌다. 그녀는 호흡이 흩어지는 것도 무시한 채 단전의 검기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빳빳하게 서린 푸른 검기가 정원의 나무들을 털어내려던 그 순간 과도하게 뭉친 내공이 기혈을 거슬러 올라갔다. 윽! 남궁년이 기침을 터뜨리며 검을 땅에 짚고 비틀거렸다. 강검에만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내공이 꼬여버린 것이다. 아이고 수저. 밤중에 달빛 보고 건물을 추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내일 대회 나가기도 전에 손목 힘줄부터 끊어지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으릿한 음성이 들리며
명운이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꿀차 두 잔이 들려 있었다. 남궁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명운을 보았다. 도사님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 검이 아직 너무 둔합니다. 내일 모용세가의 소가주를 꺾으려면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둔한 게 아니라 너무 딱딱한 겁니다. 명운이 다가와 정원바위 위에 차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툭 꺾어준 정원의 가느다란 버드나무가지를 남궁년의 상천검 검끝을 향해 뻗었다. 소저, 힘으로 짓누르려고 힘을 주면 칼끝이 경직됩니다. 부러질 듯 단단한 칼은 대장장이의 망치에도 부서지지만 흐르는 물을 벨 수 있는 칼은 세상에 없답니다. 육가 강철을 이긴다는 도가의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실전의 혈투 속에서 쏟아지는 살기를 어찌 부드러움만으로 막는단 말입니까? 남궁년이 답답하다는 듯 외쳤다. 명호는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버드나무가지를 가볍게 털었다. 못 믿겠으면 쳐보십시오. 소저의 최고 검기로 제 썩은 나뭇가지를 동강내 보시라니까요. 남궁년의 승부욕이 솟구쳤다. 어젯밤 막루에서는 명운의 진력을 보았지만 설마 아무런 준비도 없는 지금 이 약한 버드나무가지로 자신의 참천단 신검을 막아낼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실례하겠습니다. 푸른 건광이 번개처럼 쏟아져 명운의 나뭇가지를 내리쳤다. 절정고수의 강한 참격. 하지만 검끝이 나뭇가지에 닿는 순간 남궁년은 자신의 칼이 거대한 소미불이나 흐르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린 듯한 기이한 착각을 느꼈다. 명운의 손목이 아주 부드러운 반원을 그리자 나뭇가지가 천정검의 날카로운 궤적을 뱀처럼 타고 오르며 남궁년의 검력을 완벽히 비틀어 허공으로 흘려보냈다. 검에 씻었던 강한 내공이 텅 빈 공기를 가르며 흩어지자 남궁년은 중심을 잃고 명운의 가슴팍 쪽으로 휘청하며 끌려 들어왔다. 명운이 왼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세워주었다. 보십시오. 강하게 내리칠수록 빗나갔을 때의 빈틈은 더 커집니다. 내일 모용세가가 약물을 먹인 괴물을 내보내든 사수를 부리든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힘을 빌려 흘려보내면 그 도끼는 결국 상대의 뼈를 부술 겁니다. 남궁녀는 가슴을 빠르게 두근거리며 멍하니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았다. 평소 규율과 힘만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검악관이 또 한 번 기분 좋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남 끝에 존재하는 완벽한 유연함, 명운이 가리키는 도의 끝자락이 미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예를 갖추어 명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도사님의 가르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내일 비무에서 남궁의 검이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기면 나양성 최고 비단옷 한 벌 사주십시오. 명운이 다시 실실 웃으며 차를 훌쩍 마셨다. 밤이 깊어지고 정원에 고요가 찾아왔다. 남궁년이 객실로 들어가 내일의 일전을 위해 호흡을 고르는 동안 명운은 홀로 정원 마당에 서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에서 낡은 목검이 바람에 부딪혀 아주 작게 웅웅거렸다. 낙양 사해비무 대회라. 명운의 서늘하고 맑은 안광이 무투장 쪽을 향해 적묵하게 꽂혔다. 어디 쥐새끼들이 판을 얼마나 더럽혀놨는지 내일 아침에 빗자루 들고 청소나 좀 해볼까. 멸문과 기연의 서사를 지나 이제 천하의 이목이 쏠린 낙양성 비무대회장에서 펼쳐질 은원과 파란의 장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